지금 몇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진짜로. 인생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옵티컬 컴퓨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 말 그대로 이제 광컴퓨터예요. 광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전자컴퓨터라 그러죠. 사실은 이제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우리 빌 게이츠 등등등 덕분에 지금 유튜브라든가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컴퓨터의 탄생 덕분이죠. 컴퓨터의 탄생. 자, 이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요것들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바로 광컴퓨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전자 컴퓨터는 무슨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자 컴퓨터 보시면 요런 형태로 돼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있겠고, 요게 이제 컴퓨터의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주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CPU나 스토리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요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요즘 이제 GPU도 많이 쓰고 있다. GPU도 요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조립을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켰어. 전원을 버튼을 눌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CPU에서 계산을 하면서 이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된 윈도우 OS를 꺼내가지고 CPU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윈도우 화면을 만들어줘. 그리고 사실 이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램으로 옮겨 놓죠. 넣었다 뺐다가 쉬운 이제 램에다가 임시적으로 하드디스크에서 꺼내서 요거에서 바로바로 빼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CPU가 뭐 요런 형태로 돼 있죠. 이 CPU에서 계산을 해서 출력을 어디다 보내요? 모니터로 보낸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그 채팅도 쳐야 되고 유튜브 버튼도 클릭을 해야 되고, 이럴 때 뭘로 클릭을 합니까? 바로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로 유튜브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채팅을 치거나 하면은, 또 요게 이제 입력 단자가 마더보드 통해서 이제 CPU로 전달이 되고, CPU로 전달이 되면은 뭘 입력을 했네? 그러면 앞에 출력된 화면의 내용 정보들 다시 꺼내 와가지고 거기랑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출력을 하는 뭐 요런 형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출력을 바로 CPU에서 하지 않죠. 이제 요즘 이제 4K 모니터라든가 4K 디스플레이라든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제 1080p 디스플레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1080p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작 그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까지 CPU가 다 담당을 하게 되면은, 게임을 어떻게 돌릴 것이며 유튜브를 누가 빨리 검색을 해줄 것이며 멀티태스킹은 누가 도와줄 것이며,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CPU가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야,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단순하게 픽셀을 뿌려주는 게 제일 큰 거잖아. GPU 네가 해라. 요런 식으로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에 뿌려줄 때는 CPU가 뭐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에서 낙하산을 갖고 떨어질 때 그 물리학적인 계산들, 이 계산들은 CPU가 해주고, 빛이 들어가는 방향이나 이런 거 계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GPU로 넘겨주죠. 넘어받으면 얘가 이제 벡터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픽셀에다가 보내줄 수 있는 색깔들이라든가 명암들을 계산을 해서 1억 개가 넘는 이 픽셀들에다가 뿌려줍니다. 뭐 요런 형태가 된다. 그렇죠. 철저한 분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는 하드디스크,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램, 그리고 이 램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연산하는 CPU,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픽셀에다가 뿌려줄 색깔이나 명암을 계산해주는 GPU,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컴퓨터를 살짝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저장된 데이터를 뺐다가 그 뺀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키보드를 클릭하면 마더보드 통해서 또 그 입력 데이터를 받고, 이 계산하는 과정, 이 컴퓨팅 과정은 결론적으로
빛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전자의 송수신이에요. 전기의 송수신. 보내주고 받고 계산하고 계산할 때도 그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또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게 다 전기 신호, 전자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컴퓨팅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전자보다 빠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빛이 더 빠르지 않나? 우리가 전기를 보내줄 때 그 모든 도선에는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 이 컴퓨터를 할 때마다 발열이 생기는 거,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거, 이 발열들 뭐 때문이에요? 저항 때문이에요. 이 도선들의 저항, 이 모든 계산 과정에서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이 저항, 빛이 가는데 저항이 있나? 물론 이제 빛도 뭔가 그 물질마다 빛도 흡수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빛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이상적으로는 저항이 전자가 흐르는 것보단 적어도 훨씬 낮을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빛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전자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전기 신호에 비해서 저항도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이거 편집자인 그 요리왕 비룡 이런 거 해주시나?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옵티컬 컴퓨팅. 이제부터 이제 광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 컴퓨터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전기 신호 대신에 빛을 주고받아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빛을 송수신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전자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전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거,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러프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전기를 주고받는 금속 도선과 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선로죠. 바로 이제 파이버 옵틱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광섬유. 자, 대표적인 전기를 주고받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게 이제 전기 도선이라면 대표적인 빛을 주고받는 도선이 이미 있습니다. 광섬유. 이 두 개의 빛을 주고받는 차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전자 컴퓨터보다 광 컴퓨터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텔 AMD 너무나도 짜증난다. 지금 저도 매우 짜증이 나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지금 이 라이브도 끊기잖아. 너무나도 짜증이 나잖아. 그죠? 자, 일단은 전기 데이터 도선과 전기 데이터를 주고받는 송수신과 빛으로 만든 데이터를 주고받는 송수신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좀 볼게요. 보시면은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게 현저히 보입니다. 자, 이 데이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신호 손실이에요. 신호 손실. 보세요. 10m, 50m, 100m, 뭐 예를 들어서 1km, 10km, 100km 도선으로 전기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고 주변 이제 전기 신호 간섭 때문에도 손실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신호 손실이 금속 도선의 전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빛 데이터 보세요. 광신호 같은 경우는 손실이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광섬유 보세요. 이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근데 전기 도선으로 이루어진 구리 케이블의 신호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송수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호가 떨어진다. 근데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뭐 10m, 50m 쓸 일이 있어? 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컴퓨터 안에서 연산을 하고 입출력을 하고 이런 도선들이 1초에도 수억 번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짧은 도선 사이에서. 이 짧은 도선 사이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핸드폰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 컴퓨터, 여기에서 지금 연산을 수억 번을 1초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전기가 흐르는 총 거리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야? 이 손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손실이 어디로 갑니까? 빌로바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열로 변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열이 나는 것이고 핸드폰이 열이 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광 케이블 어때요? 빛으로 신호를 바꿔서 송수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로스가 거의 없다. 자, 그렇다면 빛으로 애초에 컴퓨터를 만들지 왜 전기 신호로 컴퓨터를 먼저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 빛이라는 것이 기원전서부터 그리스 시절서부터 빛이라는 걸 연구를 해왔잖아요. 사실 전자보다 빛이 우리가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왜 전자 컴퓨터를 만들었으면서 광 컴퓨터는 안 만들었을까? 근데 제가 요 광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무려 1972년에 여기 이제 IEEE라고 매우 유명한 또 학계가 있죠. IEEE 스펙트럼에서 1972년에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디스플레이, 옵티컬 컴퓨팅. 이미 50년 전에도 광 컴퓨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보세요. 여기 뭐 그 요약본이 써 있죠. 디지털 방식,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와 비교해서 이미 속도 면에서나 병렬 처리 면에서나 광 컴퓨터가 이미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를 50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 예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예로 나온 게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광 컴퓨터는 무엇이냐? 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컴퓨팅,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컴퓨터 기술과는 좀 많이 발전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한 거는 빛의 신호 처리를 통해서 컴퓨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예인데, 요게 뭐냐면 사라, 그래서 만약 이제 그 군사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라, 그래서 Synthetic Aperture Radar, 그래서 레이더 기술입니다. 요게 뭐냐면 전투기든 비행기든 아니면 인공위성이든 위성이 빛으로 된 펄스 신호를 쏴줘, 땅에다가 뭐 아니면 뭐 빌딩 같은 데 이제 쏴줘. 그럼 퍼졌다가 반사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사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반사된 신호가 돌아오는 시간이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비행기가 가는 방향에 가까운 지점에서 반사된 신호, 비행기가 떠나는 방향에 가까운 지점에서 반사된 신호, 요 사이에, 이건 또 이제 과학적인 용어인데 이제 도플러 이펙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빛의 파장이 바뀌는 그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2차원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다. 요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년대에, 세상에 1970년대에 이렇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광 컴퓨팅 기술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가만히 있다 보면은 구급차가 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구급차가 내 쪽으로 다가올 때랑 내 쪽에서 멀어질 때랑 소리가 다르죠. 그게 이제 도플러 효과예요. 왜? 소리의 파장이 달라지니까. 똑같이 빛도 비행기가 가면서 빛을 쏜 다음에 다시 반사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비행기가 갈 때 가는 곳과 가까운 지점에서 반사된 거랑 가는 곳에서 멀어진 지점에서 반사된 거랑 요 두 개의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돌아오는 반사된 파장이. 그걸 통해서 한쪽의 픽셀의 위치를 다르게 보는 거죠. 픽셀의 위치를 다르게 분석을 하고, 또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 픽셀의 위치를 다르게 해갖고 2차원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요게 바로 이 사라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Synthetic Aperture Radar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이 당시에 1972년에 디지털 컴퓨터로는 이렇게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광 컴퓨팅의 그 빛에 대한 신호 처리를 통해서 거의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거의 1억 픽셀의 해상도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갖고 1972년도에도 이 광 컴퓨팅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사실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를 출력하는 걸 먼저 달성했던 거는 광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72년대쯤에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컴퓨터의 현 상황은 어떠했는가? 요거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용 CPU, 인텔의 4004 CPU가 세계 최초의 CPU예요. 이게 1971년에 나왔습니다. 이때 클럭 속도 740kHz였고 4비트 처리 프로세서였어요. 4비트 처리 프로세서. 이걸로 컴퓨팅을 해봤자 지금 우리 CPU 얼마입니까? 클럭 속도 기가헤르츠죠. 기가헤르츠. 이때는 100만 배 더 낮은 100만 배 더 낮은 킬로헤르츠 동작을 하고 있었다. 이걸로 모니터에 뭘 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리찾기도 불가능해. 지리찾기 얼마나 고성능인데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는 광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무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정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위치의 개수에 따라서 결국에는 계산 속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스위치를 계속해서 2배씩 늘릴 수 있다 라 그래갖고 무어의 법칙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어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71년에 4004 CPU 나왔죠. 근데 갑자기 막 2년마다 하더니 갑자기 전자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갖고 지금 뭐 이제 2007년 기준으로 해도 지금 이게 몇 개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개의 트랜지스터. 예, 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CPU에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전자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전자컴퓨터 사실은 4K 화질을 동영상으로 출력하잖아요. 심지어. 그러는 동안 이런 아날로그적인 광 컴퓨팅 기술, 이 필름에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발전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반면 디지털 컴퓨터는 아예 그 스위치를 전기 스위치를 거의 뭐 나노미터급으로 작게 만들어서 때려 넣기 시작을 하면서 도저히 아날로그 컴퓨터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컴퓨터가 모든 컴퓨팅 기술의 세상을 지배하게 됐죠.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에 광컴퓨터 기술은 시무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비교를 했던 것처럼 아까 컴퓨터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송수신을 하면서 연산을 하고 이게 모든 게 컴퓨팅의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송수신의 개념에 있어서는 사실 전기 도선보다 광섬유로 만든 빛의 신호를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기술은 이제 전기 신호, 전자 컴퓨터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동안 통신 분야, 계산 결과, 연산 결과들을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고받거나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그걸 보거나 주고받는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광통신망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통신 기술은 광섬유 기술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주고받는 인터넷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주된 그 통신 경로는 다 광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의 신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큰 장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전국구를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 찍고 제주도까지 인터넷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 킬로미터가 수백 킬로미터가 되죠. 근데 더 넘어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지금 수천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금속 도선으로 컴퓨팅 할 때 썼던 도선으로 통신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고받는 네트워크는 광 케이블을 이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집에서 컴퓨터를 써요. 컴퓨터 신호를 네트워크 허브가 받아가지고 랜선을 통해서 이제 허브로 보내주죠. 그 허브가 받아가지고 그 허브가 이제 광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전기 데이터를 빛의 광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바꿔줘서 진짜 빛이에요. 진짜 빛 데이터를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라든가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이제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은 무선 통신도 가까운 기지국에다가만 무선 통신을 하는 거지. 이 기지국이 받은 데이터를 다시 이제 광신호로 변화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유튜브 검색을 해주고 다시 돌려받고 기지국에서 다시 이제 정보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선은 사실 이 정도 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유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막상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유선 선로잖아요. 아까 이제 광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연결했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지? 그렇습니다. 진짜 깔았어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광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커다란 배가 지나가면서 케이블 만들면서 바다에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바닥면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광 케이블이 다 깔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수 교수님께서 진짜 무식한 방법이다 하는데 무식하지만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저 광 케이블이 얼마나 깔려 있는가 보시면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해저 광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저 궁금하더라고. 사실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더 발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해잖아요. 심해는 어떻게 깔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심해는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쭉 간다 그러더라고요. 심해는 던져놓고 간다. 아, 지진 나도 멀쩡하려나. 나름 이제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지진이 최대한 나지 않는 곳으로 우회를 해서 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 케이블의 장점 덕분에 어쨌든 넷플릭스도 보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게임도 앱스토어에서 받고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록 이제 광 컴퓨터를 처음 얘기를 꺼낸 건 50년 전이지만 컴퓨팅 쪽에서는 발전을 못하고 대신에 이렇게 광대역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데이터 선로를 광 케이블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광통신 시대가 열렸죠.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들 어디서 처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컴퓨터를 쓸 때나 핸드폰을 쓸 때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쓰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유튜버 채널만 보고 내가 원하는 인스타그램 화면만 보고 근데 봐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수십억 명의 인구가 좋아요 누르면 그거 처리할 때가 필요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걸 처리할 때가 필요해. 수십억 명의 인구가 채팅창에 채팅하는 거를 처리할 때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혼자 했지만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센터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이 채팅 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메시지 남긴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디로 가요? 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돼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저장 및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버들이 데이터 센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의 집약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처리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1경번이 넘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열이랑 전력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열.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전선에서 전기 신호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 명의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하는 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몰아서 넣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도선에서 갖고 있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발열이 심할 것이고 발열이 심하다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뭐예요? 그 발열은 뭐예요? 전기의 손실이에요. 그만큼 전기를 공급을 해야 데이터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전기도 많이 공급하고 공급하는 만큼 열도 나고 열이 나니까 어떻게? 컴퓨터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핸드폰 온도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멈추죠. 고장 나죠. 그럼 어떻게? 고장 안 나려면 어떻게? 에어컨 설치해야 돼. 에어컨 설치하면 어떻게? 에어컨에 전기 넣어야 돼. 에어컨에 전기 넣으면 어떻게? 또 전력 소모야. 이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기가 쓰여지고 있고 엄청난 열이 발생되고 있고 이 열을 밖으로 빼주고 냉각을 시켜주기 위한 에어컨이 엄청나게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엄청난 에어컨 가동과 열을 빼주기 위한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서버 렉들 간에 서버가 설치된 렉이 있잖아요. 이런 렉들 간에 또 연결은 광섬유로 합니다. 빛의 신호로 바꿔서 또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서버 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케이블과 우리가 요 케이블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랜선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구리도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랜선 케이블보다 광섬유 케이블로 데이터를 최대한 주고받으면 상당히 이점이 많아서 단순히 그냥 우리한테 보내주는 장거리 통신뿐만 아니라 서버와 서버 간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와 서버 간에도 이 광섬유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광섬유의 장점이 가볍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전력 소모 자체가 5배가 낮아요. 5배 정도가. 뭐 이론상으로지만 어쨌든 5배 정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광섬유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역폭이 넓다. 대역폭이 넓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훨씬 크다. 이게 BPS잖아. 비트 퍼 세컨드예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비트 정보의 개수가 거의 이제 기가에서 테라니까 1000배가 더 높다. 예, 옵티컬 파이버가 광섬유가 그런 장점이 있어서 광섬유로 데이터 센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 안에는 물론 이제 전기 회로가 아직도 있고 마더보드나 뭐 CPU 안은 여전히 전기 도선으로 입출력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서버의 본체 바깥에서 연결되는 것들은 다 이제 광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 잘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가시면은 서버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체계도 이렇게 이제 광섬유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서버 내부에서는 전기 도선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CPU라든가 저장을 하는 저장 장치라든가 요 사이는 너무 작잖아. 그런 데는 이제 구리 도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뭐 장점 중 하나는 뭐 이제 구리 도선이 여전히 싸니까 예, 싼 게 장점이 있으니까 서버 내에서는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열이 있고 여전히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냉각 장치가 필요한데 네이처 등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죠. 네이처에서 경고를 던졌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 소비를 비춰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잡아먹는 전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서의 전기 사용량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세요. 초록색 그래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은 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9000 테라와트시라고 써 있죠. 뭐 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한 300, 뭐 300 정도, 200 테라와트시지만 2030년이 되면은 수천 테라와트시를 데이터 센터
테라만으로 쓸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보세요. 네트워크의 지금 트래픽을 보세요.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센터에서 주고받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1987년만 해도 2테라바이트예요. 2테라바이트. 우리 그냥 하드디스크 용량만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트래픽을. 근데 2017년 기준으로는 1000배씩 증가한 건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바이트 이게 상상 이상의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뭐 요즘 뭐 2테라바이트라 그러면 1000배, 1000배, 1000배 그래서 1000배, 1000배, 100만에 10억배, 10억배를 주고받고 있다. 트래픽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전력 소비냐? 요거 이제 다른 자료를 갖고 온 건데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쓰고 있는 전기, 전력의 소비량은 2020년 기준으로 200에서 250 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테라와트시. 자, 영국 1년 동안 286 테라와트시 썼어요. 제가 우리나라 자료 갖고 왔습니다. 여기 없길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쓴 총 전력 소비량 567입니다. 567 테라와트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쓰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핸드폰 쓰고 컴퓨터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산업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써도 산업에서 쓰고 있는 전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총 산업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총 산업에서 2022년에 한 해 동안 총 쓴 게 567 테라와트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전력량이 그거의 절반만큼 쓰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들 여전히 어디에 쓰고 있느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전력 소비 절반은 서버에서 데이터 처리하는데 여기 아까 처리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전기 신호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우리가 뭐 트랜지스터도 다 전기고 그리고 뭐 이제 CPU도 이제 전기 회로로 다 만들어놨는데 실리콘 기반의 웨이퍼로 그죠? 그 다 이미 칩을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칩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처리되고 있는 아까 그 1.1 제타바이트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처리를 하는데 여기 발열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43%의 전력을 쓰고 있다. 여기서 발열 생기잖아요. 발열 생기니까 어떻게? 식혀야 돼. 식히고 전력 공급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거기에 또 절반이 쓰인다. 광섬유로 네트워크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 3%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요 컴퓨팅하는 이 서버, 이 빌어먹을 서버와 이 여기서 나온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쿨링 이게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거는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서버는 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잖아. 이 발열은 뭐 이제 계산을 하는 것도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트랜지스터 작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죠. 요즘 막 수 나노인데 이제 거의 원자 단위까지 내려갔잖아요. 사이즈가 이제 한계 오기 시작했고 제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쿨링이에요. 쿨링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어떻게 방향을 틀고 있냐면 데이터 센터를 뭐 이제 추운 지방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물로 식히는 방식을 쓰든가 순행법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지금 몇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진짜로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 센터 서버를 바다에 던져봤어요. 바다에 던져놓고 지금 2년 뒤에 건진 사진입니다. 2년 뒤에 건진 사진. 왜냐면 아까 보셨죠? 전력 소비 장난 아닌 거. 어떻게든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게 전력 소비가 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그 도의적인 차원도 있지만 전기세, 전기료가 감당 못할 만큼 높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데 쿨링하는데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는데 바닷속에 넣어서 쿨링을 해결하면 사업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무식한 게 아니라 정말 브레인들이 모여갖고 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브레인들이 모여갖고 바다에다 던져보자 한 겁니다. 2018년에 던져놓고 이 안에 지금 864개의 서버가 들어가 있고요. 저장 장치가 무려 27.6 페타바이트의 저장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40m 깊이의 바다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2년 동안 테스트한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육지상에서의 데이터 센터보다 고장률이 무려 8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성공했어요. 물론 아까 교수님께서 한 번 얘기하셨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하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장률 자체가 8분의 1밖에 안 나더라. 엄청나게 극적인 개선이죠. 왜냐면 이 바다에 물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온도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바닷속에서는 온도 유지가 계속해서 되니까 데이터 센터를 바다 깊숙이 넣었더니 이 온도 유지를 아주 잘해주면서 고장률이 8분의 1로 줄어들더라. 요런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장점만 보이지만 제가 좀 약간 좀 가까운 미래를 잘 보거든요. 먼 미래를 잘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다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도 생태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발열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근데 엄청난 발열을 바닷물에서 다 시켜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도 뭔가 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이쯤 돼서 보니까 이 모든 극단적인 상황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발열과 쿨링에서 온 거예요. 발열 어디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트워크 상에선 괜찮죠. 서버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도 괜찮고 데이터 센터에서 가정에다 보내는 네트워크 신호도 괜찮아. 발열 대부분 어디서 나요? 서버에서 나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신호 처리, 데이터 처리를 전기 신호로 하기 때문에 도선의 저항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발열이 생기게 되고 에너지의 손실이 생기게 되고 전력을 더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무신 교수님 맞습니다. 서버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넘어왔었죠. 네트워크를 해저 테이블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광 케이블을 깔아서 손실이 매우 적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최근에 구축이 많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발열이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버 간에도 광섬유를 연결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부로 들어갑니다. 점점 다시 광 컴퓨터, 진짜 광 디지털 컴퓨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해요. 인쇄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안될 각,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